저들의 푸르른 솔잎벌보라. 일요일 날은 이제 봉화마을에 가는데 가서 또 그 어떤 말씀을 묘역 앞에서 드려야 될지 항상 또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아시겠지만 제일 걱정스러운 모습이 이제 개혁 과제와 관해서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는 바람에, 내지는 뭐 개혁 과제로 너무 혼란하게 하는 바람에 선거에 졌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안에 있고, 또 그것이 민심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잘 못 알아들으면 민심에 입안해서 다음 선거에도 대선에도 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일종의 공포를 조장하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고 느끼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제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여기 와 있습니다만 향후에 이제 대한민국 정치가 어떤 방향을 통해서 어떻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에 관한 의견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지만 가급적 좀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많아서, 일단 노무현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제가 처음에 이제 작년 요맘때 첫 본회의 대정부 질문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많이 떠올랐던 게 이제 노 대통령님 말씀이었습니다. 뭐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때 초선 의원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단상에 서서 처음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실 때 얘기했던 그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꿈.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권력기관의 전화 한 통에 아무런 잘못 없이 가슴이 철렁해지거나 걸리면 패가 망신한다는 공포로 비굴하고 나약해질 걱정 없이 공권력을 내세워 앞뒤 없이 설치는,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편안하고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은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 공권력의 남용과 가짜뉴스의 부당함에 홀로 맞서기 힘들어서 토끼몰이식 여론조작에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 입고 더러운 꼴 좀 보지 않고 하루하루가 그냥 신명나게 편안한 세상, 이런 세상들이 30년,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또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누구고 어떤 점들이 사람들을 또 실망시키고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오세훈 씨나 박형준 씨가 당선되는 과정을 보면 과거에 이명박 씨가 당선되는 때하고 지금 비슷한 구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얼마나 진실성이 없는 발언이나 행보를 하셨는지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내용은 그래 알겠는데 원래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당신들이 미워서 우리는 이쪽을 찍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셨다는 거죠. 이것이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 욕망, 그 본능을 충족시켜주는 기능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그것을 넘어서는 공동체를 위한 어떤 상식과 정의감을 발현시켜서 그것이 제도화돼서 다시는 이게 되돌릴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과정,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믿고 있는데, 지금 어떻거나 그 개혁 정책이나 개혁 과제가 잘못됐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피로하게만 하고 뭐 별다르게 이루지를 못했다, 이제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개혁 과정에서 진실로 동참을 하고 그 개혁 과제를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공부를 하고 진실이 무엇이고 사실이 무엇인가를 안 바탕에서 전략을 짜는 고민이 우리가 부족했다라고 얘기했다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는 별다른 참여의식이나 그 문제의식이 없이 그냥 계시다가
선거 결과가 나오니까 이때서라 싶어가지고 예전에 하던 식의 반복. 그러니까 지금 뭐 개혁보다 안정이 중요하다. 뭐 안정의 핵심은 민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항상 선거에 지고 나면 야권 내부에서 분석이라고 치고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늘 그래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과연 어떤 점에서 지금 치열한 반성과 고민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왜 개혁은 민생과는 항상 동떨어진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왜 그걸 구분해서 얘기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잘 납득을 못하고 있고요. 근데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어쨌거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욕망들이 발현된 결과가 아닌가 싶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사정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그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생각하시고,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곧 집이 절대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올라야 하고, 집이 없는 사람도 반드시 내가 집을 가져서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집착. 그래서 그 집값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 그 평생 종부세 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분들이 종부세 인상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그 다음에 정부가 주택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은 이것이 그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 공급 부분을 왜곡시키는 것을 좀 예방해서 정말로 이게 집이 골고루 집 없는 분들에게 장벽이 좀 낮춰진 상태에서 갈 수 있기를, 이런 걸 바라는 정책들을 펼쳤는데, 이게 그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거는 시간이 걸리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집이 없는 분들조차도 내가 빨리 집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을 전제로 정책을 평가하시는 점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집이 없는데 내가 집이 있으면 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를 미리 생각하시면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관성적으로 행동하는 점들이 발견이 돼서 저는 그 점은 굉장히 지금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참여정부 때 말기에도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진심을 가지고 얘기했던 여러 가지 개혁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그 시민들이 나중에 결국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뻔히 다 알고, 그게 뭐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 원래 그랬었는데 저거 뭐 사기를 칠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고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지만 나만 잘 살게 해준다면, 내가 부자가 된다면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다. 이명박처럼 나도 그냥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욕망이 투영되면서 이명박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현대사에 또 새로운 비극을 낳은 면이 있는데, 그 시대적 변천이나 전환 과정을 보면은 늘 한 번은 그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내는 사건들이 생기고, 그런 정의감이 발현되면서 욕망이 좀 억제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가, 그것이 조금 시간이 가게 되면 스멀스멀 또 다시 욕망들이 기어 나와서 분출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지금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걱정스럽고요. 이것이 그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시고 봉화에서 그 찾아오신 손님들 앞에 서서 한 말씀들을 하실 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 대통령을 할 때는 그렇게 그 욕을 하고 하던 분들이 여기 내려오니까 자꾸 이렇게 보자 그러고 박수 쳐주시고 하시는 걸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그 퇴임하고 내려가서 이제 그 봉화까지 도착하시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서 고향 문턱에 서셔가지고 정말 후련하고 기분 좋다라는 그 시원함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어떤 탐욕을 추구하고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이권을 나누고 이런 집단들에서 수행하는 대통령직과 어떤 확실한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이것을 좀 구현하고 조금이라도 세상의 발전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고자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는 분들의 관점이나 생각, 또 그 책임감의 크기, 또 그래서 그분이 느끼는 부담의 크기가 얼마나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그 장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가까이서 지켜본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경우에도 정말로 제가 요즘 이제 그 농반진반으로 저한테 열린민주당도 뭐 대선 후보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도 대선에 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일단 그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와 그 책임감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그 부담을 생각해 보면 저거는 정말로 아무나 함부로 내가 해보겠다고 나서서 되는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입에 올리면서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면은 뭔가를 반드시 금방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말씀을 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통령직에 도전하시는 걸 결정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 그 다음에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셨던 말씀, 이제 그 중에도 보면은 그 민주당 그 후보 경선 대회 과정에서 그 부인,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 그러니까 장인어른, 권 여사님의 아버님이시죠? 장인어른에 대한 무슨 비판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이런 말씀으로 한번 정리를 하셨던 게 이제 인상 깊게 많이들 남으셨을 텐데 그거 외에도 조선일보는 더 이상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개입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언론에서 지금 그 윤모 씨라는 그 전직 공무원을 띄워주는 방식 또 그 사람을 대중들에게 어떻게든 이렇게 그 포장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노골적인 지금 선거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노 대통령께서 겪었던 고통 또 그분이 남기고 가신 숙제 또 그것이 진행되거나 자초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걱정을 한편으로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먼저 앞서서 이렇게 깨이셨고 또 그분이 얼마나 힘들어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당선되신 날, 노 대통령이 당선되신 날 그 광화문에서 지지자들 앞에 서셔가지고 노무현을 외치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저금통을 모아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성원하고 또 지원했던 그런 분들 앞에서 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대중들이 전부 다 감시, 또 뭐 건강한 비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대통령님을 잃고 나서 우리들을 광장에서 그렇게 더더욱 눈물 흘리게 했던 것과 그 연결되지 않느냐. 그리고 계속 시간이 흐르고 오랜 그 추억들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이렇게 5월 23일을 맞을 때마다 사람들이 대통령을 떠올리면서 막 가슴이 먹먹해오는 감정, 마음의 한 구석에는 항상 이분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점이 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 대통령님 떠나는 길은, 그러니까 퇴임하시는 길은 절대로 외롭지 않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힘들지 않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늘 갖고 있고요. 또 그러려면 이번 대선에서 정말로 민주개혁 진영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아주 멋진 승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점과 관련해서 이제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가 사실은 여러 면으로 좀 충격적인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는 면이 있어서 조금 더 유능하게 개혁하고 또 조금 더 섬세하고 정밀하게 민생을 살피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고민, 그 다음에 공부, 또 대안의 마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 또 더해서 새롭게 선출되는 지도자는 정말로 시대적인 염원이나 과제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앞서 나가는, 그러니까 진행시켜 나가는 이런 점들이 지금의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바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